네, 이번 시간은 91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99페이지에 교재 가보시면은요, 합격률이 또 꽤 높았습니다. 91에도. 이번 회차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세무 2급을 이제 시험 보는 여러분 중에서, 요 정도는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손금에 대한 회계 처리,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정답이었어요. 두 답이 모두 정답이었는데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였어요. 보면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한 화폐성 아니죠. 그런 비화폐성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맞는 설명이죠. 이건. 두 번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가 아니라 매입한 가액과 공정가치, 페어밸류, 공정가치의 그 차액이 자산가액에 합산되는 거죠. 틀렸죠? 이거 틀렸고요. 유형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취득을 하는데 이 건물을 취득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현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를 통해서 현물을 취득하는 거죠. 현물은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발행된다는 얘기는 자본금에는 액면가액이 기재가 되고 그리고 액면가액만큼 그 건물의 가치라면 액면가액만큼 주고받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럴 때 주식의 시가라는 게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주식의 시가를 이 건물의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느냐가 진짜 맞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식은요. 몇 주를 주는 거야. 100주 이렇게 줘요. 현재 주식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비상장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건물이라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가 인식이 되죠. 건물의 공정가치는 완벽한 금액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먼저 인식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거보다 덜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액면가액의 그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논리라면 현물을 출자하면서 발생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주식의 시가를 가지고 간다라는 말보단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공정가치가 주식의 가치와 거의 대등할 때 이런 형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일단 결국은 틀린 설명으로 간주가 돼서 답은 2번과 3번이 틀린 설명으로 인식이 됐지요. 동종자산으로 교환하면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기계,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도 기계. 서로 같은 자산의 가치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종자산은 처분 손익이 인식이 되는데 동종자산은 처분 손익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또 특징이었죠. 그리고 밑에 3번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고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서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좀 볼까요? 옳지 않은 설명. 할부로 판매하는 대금, 할부로 판매하는 상품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할 때 재고자산에서 제외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돈이 안 들어왔다고 판매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외상거래 하는 거니까. 자,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매입가액에다가 운임 더하고 매입시 운임, 하용료 더하고요. 그 자산 때문에 들어간 운송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다면 들어가고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원가를 더한다. 너무 정확한 설명이죠.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때 상품은 내가 사오기도 하지만 팔기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는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 판매돼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나 지금 판매하는 입장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하는 순간 난 판 거잖아.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걔를 제하는 게 맞겠지. 포함하지 않죠. 누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요? 매입자의 재고에 포함시키겠죠. 우리가 언제나 매입자의 입장은 아니겠죠. 우리는 판매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감모 손실인데 만약에 정상적이면
매출원가로 포함시키고요. 맞고요. 비정상적이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옳지 않은 설명은 3번. 이렇게 지문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세무 2급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시험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문을 쭉 읽어보시고 이제 관련된 설명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본에 대한 표시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죠. 정확하죠. 잉여금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본 조정은 자기의 주식처럼 별도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이것도 맞죠? 뭐죠 여기? 기타 포괄은 법정적립금 아닌데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 기타 포괄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을 설명하는 거죠.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6번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주는 문제야. 제조원가는 비제조원가가 아닌 것들을 빼고 얘 제조원가죠. 간접재료비, 제조공장장급여, 제조죠? 제조죠? 제조. 영업부 아니고 이렇게 더하시면 되잖아요.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조의 원가를 제조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세요. 직접은 우리끼리 주고받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 단계는 순서를 정하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분은 가장 정확성이 높지 않죠. 가장 정확성이 낮아요. 쉽기만 할 뿐이죠. 단계랑 상호는 우리끼리 주고받은 관계를 고려해요. 어떻게 고려하냐면 얘는 일부, 얘는 전부 그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죠. 7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내려가 볼게요. 실제랑 정상하고 얘를 설명하는 것 중에 틀린 설명. 실제는 나중에 실제 금액이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고 정상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실제랑 개별과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를 가져오냐면 제조간접비만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둘 다 실제를 배분하는 거죠. 실제 개별 원가와 정상 개별 원가의 차이는 그 원가만 차이가 나는 거야.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 원가도 실제냐? 정상은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거죠. 정확하죠? 실제 개별 원가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기준으로 나눠서 실제 배부율을 가지고 배분해요. 모두 다 실제의 기준인 거야. 그 다음에 3번째, 정상 개별 원가는 개별적인 작업에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해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랑 정상은 예정 배부를 다른 말로 정상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용어로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가 나온 게 아니고 미리 배분하는 정상 개별 원가가 도입된 거죠. 이 중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어때요? 원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개념을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다소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예요. 9번에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또 등장했죠. 똑같아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기초가 200개고요. 착수가 900개예요. 그러니까 토탈 수량을 알아야죠. 1100개. 1100개 중에 완성 수량이 800개래. 그리고 기말이 150개래. 그러면 950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량이란 얘기는 그 95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과 비정상이 혼용되어 있는 공손이라는 뜻이죠. 근데 150개 중에서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간대요. 5, 8에 40 그러면 40개를 정상으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네요. 정상은 40개, 비정상은 110개. 그러면 답은 2번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원가 괜찮죠? 저는 원가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원가를 또 뭐 재밌어 해. 왜냐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아니어도 이해만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이렇게 슬슬 풀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0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따라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이 2,500원이 과대배부가 됐대요. 그리고 다음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을 보면 예정배부는 얼마가 됐었을까요?가 질문이네요. 이런 거예요. 예정배부한 금액과 실제로 발생된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일단 알려준 거죠. 2,500원이 과대죠. 과대는 얘가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거 넣고 2,500원을 더하면 얘 거란 얘기인지. 자, 직접 재료비 이게 전부 다 실제 금액이래 다. 12,000원, 2,000원 다 있는데 이 중에 뭐만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제조 간접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넣지 마시고 간접 재료비 2,000원, 직접 노무비 아니고요. 간접 노무비 4,000원, 간접 경비 4,000원. 그러면 2,000원, 4,000원, 4,000원. 다 더하면 8,000원에 10,000원이네. 그쵸? 자, 그럼 10,000원이 실제예요. 근데 예정은 과대였대. 얘보다 과대였대. 2,500원이. 그러면 예정 금액은 얼마였겠어? 12,500원이었겠죠. 답은 여기 숨어 있었네. 4번. 12,500원이었겠지. 대신 여기 주의사항은 다 넣으면 틀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정 배부한다는 말은 얘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실제 금액 중에서 실제로 발생된 금액 중에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는 제하고 제조간접비만 합쳐서 원가에 발생시켜주는 원가 요소로 투입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4번 이렇게 찍어보시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는 건데,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의 유형마다 다양한 공급 시기들이 있었는데, 재화의 이동이 있으면 이동이 되는 날인 거고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날, 이용이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는 공급 시기로 얘를 지정하진 않아요. 얘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그거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 같은 권리를 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많이 지칭해서 부르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때, 이용하는 때, 고를 때를 공급 시기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 일단 보자마자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쭉 한번 볼까요? 상품권이 현물하고 교환될 때, 실제로 제품을 줄 때, 그때 과세하는 거죠. 사업자가 증여하면 증여하는 날. 2개 이상의 분할해가지고 인도한 날부터 그때까지만 1년이 넘어가. 장기 할부야. 그러면 그때는 쪼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 시기로 의지했었죠. 이 중에 틀린 설명으로 1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12번에 세금 계산서의 필수기 대상이 아닌 것.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품목은 전혀 아닌 거죠.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 항목이고요. 13번에 수출과 관련된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5만 부를 수출했는데 1월 20일에 선적했고 12월 10일에 대가를 수령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환율을 주었네요. 어떻게 과세표준을 구할까요?가 질문이네요. 뭐 어떻게 구할까요? 돈 받은 게 나중인데 얘를 걸고 이유가 없죠. 1,000원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고객 매입률은 우리가 현금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수출할 때는 무조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쓰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외화를 먼저 환가한 거래가 아니죠. 이후에 환가하는 거니까 그건 외상대금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고, 자, 14번 문제.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연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100만 원을 곱하여 100만 원 아닌데 150 아니에요? 그쵸? 150만 원. 옳지 않은 거. 딱 보자마자 1번이네. 예전에 한 명당 100만 원을 공제해 준 적이 있었다니까. 기본공제에서. 아주 옛날 제도고. 100만 원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말하는 게 그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이 되겠죠. 우리는 대상자별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죠. 나머지는 요거는 맞고, 거주자의 배우자인데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딱 요 경우에 한해서는 대상자에 포함시켰죠. 사실은 소득금액이 150이 나오는 구조여도 너 오케이 해줄게. 너 과표가 빵이잖아. 이런 개념으로 거주자의 형제자매, 장애인이 아니래요. 거주자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정확한 설명이죠. 답은 1번이 100은 무슨 연간 세액공제, 아니 소득공제 150만 원씩 이렇게. 자, 15번 맞는 설명을 고르래요. 보통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받은 날이 되겠죠. 통지예금은 통지받은 날이 될 거고요. 정기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간다라고 했는데, 정기적금은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적금을 불입하는 거니까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까요? 15번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수입 시기를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 좀 나름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과감하게 다 외운다기보다 마지막 시험 전날 한번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훑어보는 정도로 늘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외우려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자 소득도 있죠. 사업 소득도 있죠. 그리고 근로소득도 모든 소득마다 수입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법상 몇 년도 과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에 과세 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세법상에서 수입 시기를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또는도 있고 이렇게 없다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항도 좀 있고 그래요. 일단 맞는 것을 골라볼게요. 자, 보통 예금은요. 돈을 받는 날 과세하는 거죠. 우리 보통 예금 통장 있으시죠? 그럼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뭐 명확한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주면 그날 이자 들어오는 거고 그날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기보다 지급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겠죠. 통지예금은 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얘도 통지예금이라는 것도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통지예금은 그 돈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면 그 인출될 때 원천징수가 이자소득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입시기가 되는 거고 인출을 해야 되지 뭐 통지를 누가 합니까? 통지한 날은 아니에요. 정기적금은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 한대요. 정기적금이 그렇겠죠. 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나중에 정기적금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이제 돈 찾아오겠죠. 그날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날 과세하겠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은 금융기관이 지급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곳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를 이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징수를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약간의 그 불안감이 이 안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 과세해버리면 이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언제야? 무조건 그날 한다. 돈 안 받아도 하겠다. 그래서 약정일. 약정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날. 약정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수입시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 중에 맞는 설명으로 세 번째를 체크를 하는데 자, 요런 식의 문제를 만약에 이것도 다 외우고 싶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는 수입 시기를 한번 쭉 정리해서 이렇게 잘 조합해서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의 정리를 하셔서 외우시면 또 외울 수는 있어요. 자, 일반 전표 문제 중에서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요것만 좀 해보죠. 나머지 문제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거나 좀 주의해야 될 코드 같은 것들 중심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4월 20일자는 같이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2만원에 2,000주로 매입했는데 수수료도 같이 나갔대. 그때 우리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죠. 단기 투자와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2만원에다가 2,000주 곱해서 4천만원 맞죠? 4천만원을 단기 매매증권의 원가를 잡고 매입할 때 수수료를 원래 모든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증권일 때만 별도의 수수료를 처리했던 것 그걸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유일하게 영업이랑 관계없으므로 유일하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처리했던 것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가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채 발행하고 이 액면가액 2천만 원짜리가 1920만 원에 발행돼서 할인 발행 차금 인식되는 건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자, 3번에 5월 9일자 문제 볼게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던 1기 예정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던 120만 원을 납부 지연 가산세 늦게 냈나 보다. 그치? 그 만분의 2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미납일수 계산해서 보통예금으로 오늘 이체해가지고 납부했대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여러분 가산세는 판관비인 세금과 공가로 언제나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미지급 세금으로 이미 처리가 됐대요. 회계 처리가 아마 1, 2, 3 신고는 4월 25일에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날
115594가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나간 걸 보니까 3월 31일자에 115594가 나갔는데 실제로 이날에 116794가 잡혔던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 그러니까 116에서 115만 나갔기 때문에 120만 원이 현재 미지급 세금 중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해도 헷갈린다. 그러면 시산표를 한번 띄워볼까? 5월 9일자로 띄워볼까? 이렇게 미지급 세금 120만 원. 요거 말하는 거죠. 근데 거래처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120만 원이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미납세액이라는 뜻이에요. 그 돈을 오늘 내는데 늦게 냈으니까 가산세도 같이 낸다는 의미네요. 자, 그럼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이 일단 반제가 되고요. 120만 원을 납부할 때 차변에 판관비라고 걸려있는 세금과 공가로 저 납부지연 가산세 만원이 함께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문제였어요. 괜찮죠? 자, 7월 30일자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받았대. 자, 여기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결제받은 거래는 카드를 받았고 직원들이 밥 먹는 거니까 요거를 뭐 카과 아니면 뭐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매일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래가 착한 토스트는 간이과세자고요.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래요. 그럼 얘한테 받은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떠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그럼 카드 금액이 어떻게 발행됐는지를 증빙을 좀 보러 가볼게요. 아, 이게 지금 간이과세자라서 만원, 만원, 2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구분기재가 되지 않았네. 여러분, 구분기재가 안 되면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상대가 누구야? 착한 토스트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이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도 안 되죠. 영수증 발행하는 사업자면. 그래서 이 영수증은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만약 구분 기재가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이유는 이걸 발행한 애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신용카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카드는 신고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게 아예 문제가 나온 거야. 일반 전표로 그냥 회계 처리하는 거죠. 2만 원 떨어주시면 돼요. 7월 30일자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분계입니다. 분계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왜 일반 전표로 들어가느냐를 또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또 어떠한 경우에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지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공장 직원들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2만 원 다 즉시 다 비용이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미지급금. 뒤에 카드사 보세요. 현대카드 걸려 있을 거예요. 현대카드로 2만 원 이렇게 미지급금 인식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요거 한번 볼까? 외상매출금에 걸려있는 뉴욕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불 오늘 전액 회수되고요. 오늘 원화로 환가돼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외상매출금을 인식했을 때는 1150원이고 오늘 들어오는 날의 환율은 1200원이 됐네요.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외화 외상매출금인지 그냥 외상매출금인지 불안하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외상매출금을 한번 조회해볼까요? 아, 여기 있네. 외상매출금.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잡아놨네요. 그러네요. 4,600만 원이 일단 걸려있네요. 그러면 이게 외상매출금으로 걸려있는 뉴욕 상사의 채권을 오늘 회수하는 회계 처리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해당 거래 일자로 바꿔주시고요.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4,600이었죠? 근데 오늘 보통예금으로 예입된 돈은 4만 불에
입금 시점의 환율은 1,200원을 적용하네요. 그러면 48인가? 48. 4,800. 환율은 올랐고요. 돈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익이 나오는 거죠. 기중의 외화 계정은 외환 차익으로 걸어주죠. 외환 차익.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중에서 요 1번 문제는 좀 중요해 보이네요. 7월 10일자 거래 가볼게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정지비로 건설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결국 지금 이 돈이 나가는 이유는 토지를 깨끗하게 정지하는 비용이죠.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0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대요. 그럼 하나씩 또 체크해보는 거죠. 첫 번째, 증빙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요. 부가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공제가 되면 51번, 공제가 안 되면 54번. 근데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답이 토지가 돼버리는.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토지는 불공이다라고 또 하시면 안 돼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 부가세가 면세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면세거나 카면이거나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건 언제나 불공이라는 생각보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가 있다면 거기서 분류하는 거야. 공제가 되나 공제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토지 관련 부가세가 포함됐는데 1,100이니까 우리는 1,000에 100이란 뜻이죠. 세금 계산서를 인식할 때는 공급가액으로 금액을 인식하도록 하니까요. 백두건설 전자를 거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왜 안 되니? 아, 이래가지고 토지 때문에 토지여서. 자, 분계는 혼합을 걸어서 하단 부분에 전부 다 토지가 되는 거고요. 대변에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제품을 팔고 영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12번 영세 매출 걸어주면 되겠죠.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어음입니다. 두 개는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를 좀 가볼게요. 9월 3일자 거래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대운상사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판매 전체 금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당사는 단기 감가는 고려하지 않고 전표는 하나로 늘어요. 일단 요걸 딱 보자마자 할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가치세가 밑에 보니까 포함해서 330에 매각을 했다. 이 얘기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300에 30이라는 뜻이죠.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죠. 근데 밑에서 원가 죽이고 누계액 죽이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쵸?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고 일단 위에다가 요거 넣고 아래쪽에 분계해야 되는데 한 방에 하고 쫙 넣을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걸 팔았죠. 그리고 누계액도 같이 죽이는 거야. 분계가 확 틀어지지. 일반 매출하고 다르죠. 그러면 기계 원가 죽이고요. 기계 매각 당시 누계액을 상계해요. 그리고 차변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얼마인지 이걸 인식할 때 처음에 부가세를 잠깐 보지 말고요. 원래 부가세가 없는 상태에 분계를 해놓는 거야. 300 받기로 했어. 난 근데 400 받아야 돼. 장부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손실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여기에서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는 걸 이 금액의 10%를 과세했기 때문에 매출세액이라는 게 대변에 발생이 돼서 상대방에 대해 받아서 신고할 거고 그걸 오늘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330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 처분 손실은 이 금액과 전혀 관계가 없죠. 분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입력은 뭐 간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처분 손실을 잘 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유형은 결국은 11번이죠. 기계를 매각하는 거래고요. 그리고 매각 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이니까 300이 30이라는 뜻이고 거래처는 대운상사고요. 전자 발행했고 분계는 그냥 일단 혼합이고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하단 부분에
내가 손으로 해놓은 요거,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분계를 이제 바꾸는 거죠. 부가세 예술금은 자동으로 걸려요. 그쵸? 걸리니까 대변에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바로 수정하는 방법. 금액도 싹 바꾸는 방법이죠. 그리고 차변을 메꾸면 돼. 기계가 206이니까 기계장치 누계액은 207일 거고 그 금액도 싹 바뀌고 자동으로 걸리는 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요 유형은. 차변의 미수금은 아니야. 43 아니고 33이야. 그래서 손실 난 거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100만원. 꼭 손으로 분계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분계하실 때 이렇게 먼저 손으로 해놓고 마무리하고, 자, 요거는 같이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9일자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급금 대체하는 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밑에서 한번 분계를 해보시는 걸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10월 8일자 좀 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또 같이 연습하는 의미로, 당사의 판매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근조 화환을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계산서 저 안 볼 거고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한 개밖에 없죠. 53번. 그게 뭐든 면세인데 비용만 이름이 달라질 뿐인 거야. 53번. 그리고 뭐 화환 정도 산 거죠. 옷 하나도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 개에 8만원. 뭐 쓸 거 있나? 그냥 8만원 쓰죠. 자, 하고 이제 거래처를 봅시다. 제이슨 꽃타원. 그리고 전자를 받은 것 뿐이에요. 전자. 그리고 분계는 일단 혼합을 걸을게요. 자, 어떤 용도로 결제한 거예요? 판매부서가 거래처에게 접대 용도로 줬대요. 그래서 비용은 접대비지만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비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불공이냐는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접대를 먼저 안 본 거야. 일부러. 그냥 계산서 보자마자 걸고 들어간다고요. 접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접대든 복리든 면세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외상이네요. 대변의 외상이면 이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접대비라고 불공이 아니고 뭐 토지라고 불공도 아닌 거예요. 언제나 꼭 징빙부터 보는 거야. 징빙부터 봐야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드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점짜리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두타전자는 과일 중에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해서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일단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그러면 딱 느낌이 뭐가 오세요? 얘 나오죠. 그쵸? 면세인 얘를 사가지고 가공한대.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가고요. 전표는 생략하고요. 원단위는 절사하고요. 불러오는 데이터가 있으면 무시하고 직접 넣으래요. 아래 내용을. 자, 사과랑 복숭아인데 하나는 계산서를 받았고 하나는 신용카드 받았어요. 일단 전혀 문제는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확정신고니까 1기 예정 때 이미 신고한 거랑 확정신고할 때랑 이렇게 6개월치로 다시 이렇게 정산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1기 예정 때 과표가 얼마고 1기 확정 때 과표가 얼마며 기계 공급가액은 얼마, 이거는 제외하는 거고 아래 나와 있는 거 공제는 얼마 정도 받았었는지를 쫙 넣는 거죠. 자, 넣으러 가봅시다. 짠, 이렇게 하고 부가가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만드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104분의 4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4월, 6월 이제 한 거래처씩 끌어다가 매입 내용을 넣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솔청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021년도 0531 받은 건 계산서 1번, 물품명은 사과, 수량은 1000, 매입가액은 1000만원, 공제율은 두 번째 104분의 4, 2. 그럼 384,615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 보다. 자, 두 번째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두솔청과 걸어주시고요. 2021년도 0610 이번에는 신용카드, 물품명은 복숭아, 수량은
500개, 매입가액은 500만원, 공제율은 104분의 4. 다 했어요. 다 넣었죠, 이제. 자, 넣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정산을 하는 거니까. 자, 지워놓고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정산은 이제 아래쪽에서 조정해 주시는 거죠. 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서. 1기 예정대 매출과 1기 확정대 매출을 일단 반영하면서 주어진 정보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1기 예정대 과세표준 1,500만원, 1기 확정대 과표가 2,000인데 기계와 관련된 공급가액 500은 제외했대요. 제외하면 잘했죠. 그러면 2,000만원이 제외된 금액이니까 2,0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 복숭아를 가지고 팔아 먹었을 때 그게 과세표준이지, 기계를 팔아가지고 500은 포함하면 안 되죠. 기계를 판 것도 매출이지만 그건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2,000만원만 넣는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액이 나올 때 어떤 형식으로 이제 금액이 계산되냐면, 두 개 더한 6개월 동안의 과표가 3,500인데 3,500 중에 40%에 해당하는 1,400만원까지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 매입액의 사과나 복숭아 매입액의 한도였어요. 이게 한도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단기 매입을 얼마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미 한도는 지금 일단 한도는 넘었습니다. 한도는 넘었는데 요 매입액이 1,500은 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요 매입액에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는 4, 5, 6 기간의 매입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입액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입액은 얼마인지를 주진 않고 1기 예정 때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게 18만원이었던 걸 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자, 이 18만원이 나오는 방법은 사과나 복숭아를 매입한 금액에 104분의 4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18만원이라는 금액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얘가 얼마였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계산기로 돌려보시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한 1,400, 잠깐만요. 계산을 잠깐만요. 돌려보고 저도 계산기 한번 돌려볼게요. 468만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면 돼. 18만원에다가 나누기 4하고 104 곱하고 하면 되니까 468만원. 그럼 468만원은 예전 거고 확정은 예고, 두 개 더하면 1968만원. 그 금액을 여러분이 직접 반영하는 거, 요게 좀 주의사항이네요. 1968만원. 잠깐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 자, 지우고 이 자리에 금액을 바꿔주는 겁니다. 1968만원. 어차피 한도는 넘었지만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전체에 53만 8,461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기 예정 때 이미 공제받은 분이 18만원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35만 8,461원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네요. 결과는. 근데 이 금액을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공제받았으면 네 매입액이 얼마일지 알 수 있지 않니? 그거 해서 여기다가 같이 더해. 이거랑 이거랑 더해. 그래서 만들어. 그거가 주의사항이네. 다른 건 없고. 자, 얘 만들고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더 없어요. 뭐 할게. 더 할 게 없어서 이걸로 끝나는데, 이걸로 이제 일단 끝났습니다. 끝나기는. 어디 갔죠? 이게 끝났는데, 만약에 얘를 가지고 358461 저장. 근데 이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까지 분개하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원재료 죽이고요. 35846 하나를,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죽이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6월 30일자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4, 5, 6 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이게 의제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마지막 회계 처리까지 358461 만큼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7점짜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드는 문제. 부속서류 같은 거 생략, 과세표준 입력도 생략, 전표를 만드는 것도 생략,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작성. 세부담은 최소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요.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신고서를 바로 열어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래요. 무조건 1번이죠, 이거? 이거 외우셨죠? 두 번째. 신용카드로 며칠이 일어났대요.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했대요. 3번으로 가는 거죠. 3번 자리 매출. 6천에 600. 여기다가 다시 금액을 반영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건 5번밖에 정답 없죠? 그 다음 직수출 볼 것도 없죠. 뭐 그 다음 칸이지. 1억 2천.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니까 그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이래요.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춘대요. 그럼 2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제 끝났고 매입으로 가봅시다. 매입 중에 원재료 매입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10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는 안 받았고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대요. 카드로 결제했고 원재료고 매입세 공제된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근데 원재료니까 41번 일반 매입으로 분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800에 80 넣어주시고요. 자, 밑에 칸. 거래처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매입했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고정자산이 아니래요. 자, 그럼 이 얘기는 10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매입인 건 알겠어. 그리고 동시에 불공이기도 하죠. 넣어주시고 차감해 주시는 방법으로 770에 77만 원이네. 그러면 이 1억 5천이 1억 5천 770만 원이 되고요. 매입세액도 1577만 원이 되는 거죠. 고정이 아니니까. 자, 동시에 불공으로 가는 거야. 자, 오른쪽에 불공 누르고 오른쪽에 50번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다시 770에 77만 원 불공으로 차감해 주시면 되죠. 반영해 주고 다시 차감해 주고 반영하고 차감하고 반영하고 차감하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을 보니까 900에 90인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했대요. 예정신고 누락이 하나 생겼네요. 자, 눌러서 오른쪽 열리게 하시고요. 매입이에요. 예정신고 누락 세금 계산서. 그러면 38번에 900에 90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0에 9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모두 다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했대요. 홈택스 전자신고 이게 이거죠. 세액공제 받으라는 뜻이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자, 지금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있지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정상적으로 받았고 한 장 누락했던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매출 누락한 거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가산세를 계산하는 문제는 없네요. 신고서를 완벽하게 만드시면 되는 문제인 거야. 지금과 같이. 더 특이한 게 나올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 그럼 알려주는 대로 반영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장하시고 답안 작성하시면 점수 7점 먹은 거예요. 자, 결산자료 입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 문제가 늘 한 5문제씩 출제가 돼요. 자, 1번은 느낌상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임대료에 대해서 뭔가 대체하는 것도 수동이고요. 사채에 대해서 뭔가 이자를 인식하는 것도 수동이고요. 퇴직급여와 관련된 가지고 설정하는 건 자동결산에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한 활용해보고, 그리고 결산 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건 이거는 자동결산을 무조건 수행하고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일반 전표 열어야 되죠? 일반 전표 여시고 12월 30일자 띄워놓고요. 자, 문제 볼게요. 2기 확정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1200, 예수금이 2000, 그리고 신고세액 1000만원, 부가세 관련된 회계 처리 쭉 하래요. 바로 해볼게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는 매출세액이니까 차변으로 반제하고,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고 차변에 있으니 대변으로 반제하고, 그러면 사실은 800을 내야 되는데 800 안 내고요. 세액공제 받는 거죠. 그 세액공제를 우리가 자비익으로 처리해요. 알려줬지만 지금. 그래서 800을 안 내고 만원을 까고 내니까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799만 원만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가세 개정 대체하는 문제가 곧잘 나오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11월 1일에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120. 그럼 한 달에 20? 한 달에 20 미리 받고 받은 날 임대료 수입이라는 매출로 걸었대요. 자, 11월 1일에 개정 과목을 한번 봅시다. 그쵸? 현금 차변을 잡고요. 411번에 걸려있는 임대료 수입으로 걸어놨네요. 자, 월할 계산으로 처리하래요. 이 얘기는 11월 1일과 12월, 그러니까 11월 한 달, 12월 한 달, 두 달은 임대료 수입이 맞지. 당해년도 임대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니까. 근데 내년 2022년도 4개월치 임대료는 먼저 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걸 대체시켜주는 문제죠. 자, 10월 31일자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임대료 수입을 차변으로 딱 4개월치에 해당하는 120만 원이면은 한 달에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4개월이면 80이죠. 80을 반제하고요. 그걸 대변해 미리 받은 수익, 단기 수익, 단기 수익 아님이라는 의미의 선수 수익으로 대체를 시켜주시면 돼요. 임대료 수입이 매출로 걸려있다고 얘기한 걸 잘 보시고,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걸려있으면 900번대 임대료가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그때그때마다 개정 과목을 먼저 보고 오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정확하고. 자, 3번에 당초에 할증 발행했던 사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요거는 손으로 간단하게 하고 분개를 좀 넣어볼게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얼마가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할증 발행이라는 얘기는 대변에 할증 발행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기말이 되면, 결산일이 되면 얼마의 이자를 주느냐 보니까 귀속 사채 이자의 액면 이자는 55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12월 말에 나간대요. 오늘이 12월 말일이죠. 그럼 55만 원 나가는 게 다 뭐예요? 빌려주고 빌리고 돈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잖아. 근데 그 이자 비용이 사채를 발행할 때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럼 그 금액 안에 숨어있는 그 차이 나는 할증 발행 차금은 1년이 경과될 때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과된 할증 발행 차금의 이자와 관련된 차감할 금액을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얘는 환입이라고 부르는데요. 할증에 대한 상가액까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진 않고 할증 발행 상가액을 그냥 줬어요. 이게 죽는 금액이라는 거죠. 할증이 대변에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게 없어지려면 차변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가 와야 하는지까지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하면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오면서 이자 비용이 그만큼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이 점차 증가하지만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이 점차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가액이 점차 증가하면 예금으로 나가는 돈보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점차 감소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수이자 개념인 거예요. 그만큼은 이자 비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55만 원 중에 21만 5,300원을 제한 나머지가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이죠. 얘 이자를 먼저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이자 비용의 인식이 점차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할인과 할증의 큰 차이인 거고요. 여기에서 많이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 문제들이 워낙 쉬워서 합격률이 아주 높았어. 그렇지만 높았던 거죠. 차변에 아이고야 이자 비용으로 334 700원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1만 5,300원이 상각된다는 말은 제거된다는 얘기고 할증은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온다는 얘기고 보통 예금은 계속 많이 주고요. 그래서 할증이 이런 거였죠. 내가 이자로 줄게 매년 이자 줄게 라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내 이자율이 높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매년 이자를 많이 주는 거야. 시장 이자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요. 그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자 비용은 적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할인과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하고 5번은 자동 결산으로 수행이 가능하니까 자동 결산,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놓고 좀 볼게요. 엔터 쳐놓고요. 첫 번째, 퇴직급여의 추계액은 생산직은 1억, 관리직은 6천인데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으로 생산직은 5천이 있고 관리직은 2,500이 있대. 근데 우리는 이번 연도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한대요. 그러면 전체를 한다는 얘기네. 생산직은 1억을 할 거야. 근데 추계액의 잔액이 충당금 부채의 잔액이 5천이 있어. 그럼 생산직은 5천만 원을 보충하면 되고요. 자, 관리직은 6천 할 건데 6천 100% 할 건데 관리직에 대한 충당 부채로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2,500이면 우리가 보충해야 될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 충당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노무비부터 봅시다. 노무비 아래쪽에 퇴직급여는 5천만 원을 보충해 주시고, 자, 좀 내려가면 판관비로 갑시다. 판관비 하단에 있는 퇴직급여, 판관비 아래쪽에 퇴직급여에다가 3,500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퇴직급여 이렇게 해결. 두 번째,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3%를 충당하래요. 그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3%를 비율만 바꾸면 금액이 그냥 뭐 아주 쉽게 계산이 되니까 위에 메뉴를 열어볼까요? 어디 갔습니까? 네, 메뉴 어디 갔어요?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자, 위에 대손상각 눌러볼게요. 그리고 비율을 3%로 바꾸세요. 3. 자, 3% 바꾸고 여기 금액 조회된 거 쭉 보시면서 우리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만 할 거니까 받으러옴을 지우고요. 단기대월금도 안 하고요. 그리고 선급금도 안 해요. 그 외상매출금은 9392 360원, 미수금은 1614 땡땡땡. 영업외 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영업외 비용으로도 얘가 다 분개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개만 결산 수행하시면 돼요. 결산 반영. 그래서 외상매출금 난에 9392 3경정 붙고요. 근데 미수금은 저기 밑에 있어요. 영업외 비용에. 미수금은 기타 대손으로 가니까 여기에. 영업외 비용 안에 미수금 칸에. 자,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두 가지를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일반 전표를 열어서 12월 말일자로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누르시면 대손충당금 중에서 미수금에 대한 건 기타의 대손상각비 걸렸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건 일반 판관비 걸렸죠. 퇴직급여 분개됐죠. 그러면 잘 하신 거야. 결산 끝. 5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거의 뭐 이제 끝 왔어요.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왔고요. 지금 93회, 92회, 91회 여러분 이제 순차적으로 들으신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급여자료 입력이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월 말일에 급여를 준대요. 5월 달에 급여 자료를 급여 항목과 공제를 등록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만들고 수당을 등록할 때 사용 여부는 부, 월정액은 정기, 부정기 여부는 무시, 그러면 정기, 부정기는 의미 없음, 식대낭 육아수당은 비과세, 전월 미월 미환급세액은 63,000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빼고 뒤에 더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수당 공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를 건드리거나 하는 거는 없지 않나 싶어요. 식대랑 육아수당은 비과세가 되니까 아래쪽에 급여 항목을 보시면은 기본급, 월차, 상여, 식대, 육아, 두 개만 비과세, 나머지는 원래 과세. 아래쪽에 공제 항목들 보면은 공제 항목이 특이사항이 없죠. 원래 공제하는 항목들만 딱 세팅돼 있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을 열어서 등록을 해볼까요? 자, 5월 달에 급여를 지금 5월 31일에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지급일자가. 어머, 여기 왜 들어왔죠? 수당공제 등록해야 되는데. 수당공제. 자, 열어서 기본급 나가죠. 그리고 상여 나가죠, 지금. 자, 직책은 안 나가죠? 막으시고. 부정기는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월차 수당 나가고요. 잠깐만요. 안 보여. 안 보여서 다시. 상여 나가고요. 직책 수당 안 나가니까 제가 부 걸었고요. 월차 수당 나가니까 사용하고.
식대는 비과세니까 사용하시고, 자가운전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부, 부 체크해 주시고, 야간근로수당 안 나가니까 부. 자, 마지막 육아수당은 추가. 육아수당은 비과세가 된대요. 자, 그럼 비과세 걸고요. 이름은 육아수당이고 비과세 이름도 육아수당이죠. F2. 자, 육아 이렇게 조회하셔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항목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개 급여 수당이 나가네요. 항목들이. 자, 그럼 확인할까요? 자, 확인하고 5월달 거를 5월 말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미 씨, 이영미 갖다 놓고요. 기본급부터 230에 상여금은 20이고요. 아래쪽에 식대는 10만원이고요. 월차수당 10만원이고요. 육아수당 10만원이고요. 그럼 전체가 280인데 280만원 중에서 20만원 비과세, 260 과세 이렇게 들어가네요. 조금 이제 내릴까요? 사용 여부만 부 걸고요. 월정액은 정기, 부정기 무시했고요. 비과세 됐고 다 했죠? 자, 그러면 공제 항목 넣어보겠어요. 뭐죠? 자, 국민연금을 볼까요? 국민연금이 115 500원, 건강보험 85750, 장기요양 9870, 고용보험 20800. 자, 소득세는 여러분에게 입력하라고 아예 안 뜨게 해놨네요. 50190 그리고 5010. 공제금액은 284120, 284120, 2515 800, 2515 80, 880. 맞았습니다. 자, 최민상은 없어요. 자, 그럼 이영미 씨 입력한 거 끌고 원천징수 신고서 열어볼까요? 5월달 거 5월에 지급했죠? 그럼 5월달 전부 끌고 오시고요. 270은 식대 빼고 나머지를 이제 끌고 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건 하나밖에 없죠. 해놓고 나서 전월 2월 미완급세액을 제시했을 때만 그 금액을 마지막 왼쪽 하단 부분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 63,000원이 있으니 이번 달에 지급해야 될 5190원은 바로 환급 조정하고 아직 남은 12,810원은 다음 달로 또 2월 하고, 만약에 여러분 다음 달로 2월 하지 않고 나는 얘를 이번 달에 환급 신청하겠다 못 받은 거,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일은 뭐 실무적으로 거의 없어요. 매달 신고하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안 해서 그거를 이렇게 입력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냥 보고 나오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넣을까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고요. 사무직 사원의 최민상, 입사는 19년이니까 이미 있었고요. 총급여가 7천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뭘 판단하냐면 총급여가 7천, 웬만한 건 다 받겠구나. 7천 이하자니까.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고 단 부양가족 탭은 무시하래요. 자, 열어봅시다. 연말정산 메뉴를 딱 열고 부양가족에 입력된 게 아무도 없네? 아, 내가 안 열었구나. 최민상 불러봅시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 최민상. 부양가족이 있어 이렇게. 그럼 보니까 부양가족을 더 이상 건드리진 말란 뜻인 거야. 이미 입력은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연말정산 입력 탭을 딱 누르는 거죠. 총급여가 얘가 말한 것처럼 5천이에요. 웬만한 건 다 받아. 월세도 5,500 이하니까 막 12%까지 받고 막 이러는 앤 거야. 그리고 전건무지가 없어요. 이게 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보험료부터 구분하는 거죠. 자, 보험료 갖다 놓으시고 첫 번째, 본인 저축성 보험료 보자마자 X, 저축성은 누구도 X, XX. 자동차 보험료는 동그라미.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배우자가 아까 기본공제가 됐나 안 됐나를 볼까요? 배우자 기본공제가 되네요. 그쵸? 김미수는 기본공제가 안 되고요. 누구죠? 김미순. 배우자, 김미순이 누구죠? 부모님, 존소. 됐어.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되는 자니까, 다시, 본인 저축성은 X, 자동차 보험료는 동그라미,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문제없이 동그라미,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자녀도 지금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자녀도 24만원 동그라미. 셋 다 동그라미고, 3개 더해서 몽땅 넣으면 알아서 금액은 계산이 될 거고. 계산 좀 한번 두들겨 볼까요? 계산기 소리.
막 요즘에 ASMR 막 이러는데. 요건 계산기 ASMR. 151만원. 요거 다 전부 다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저 어차피 151만원 넣어봤자 100만원 한도에 걸리니까 저 100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100을 넣은 사람이든 151만원 넣은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100 넣어서 정답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100을 넣는 건 틀린 거예요. 보험료의 전체 지출액 중에 공제가 되는 항목을 내가 전체를 등록하고 틀렸지. 알아서 한도는 프로그램이 해줄 걸 믿고 가는 거죠. 누가 먼저 한도를 넣습니까? 누가 그런 걸 알고 있겠어요. 근로자들이 전체 지출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A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100 넣은 사람이나 내가 정확하게 알고 넣은 사람이나 답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제가 되는 금액은 얘가 하는 겁니다. 지출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보험료는 전체 지출액 151만원 공제 가능하게 됐고요. 자, 의료비 공제를 볼게요. 의료비 더블 클릭. 여러분, 의료비는 부양가족이 누구든 상관없잖아요. 그쵸? 한도를 넘기냐 안 넘기냐가 내부적으로 중요한 거죠. 본인 보약이래요. 근데 건강증진이래. 아무리 본인 거여도 증진은 안 되지. 그치? 보약은 70만 원짜리는 제끼고. 자, 모친의 질병치료 병원비래요. 최민상이 신용카드 결제했대. 최민상은 나지? 그러면 내 신용카드도 공제될 거고 뒤에서 모친의 질병치료비 220만 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모친이 어떤 상태이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배우자 임플란트 수술비 당연히 되겠죠. 임플란트 치과 치료예요. 문제 없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하실 일은 이걸 먼저 봐야겠다. 모친이 누구냐? 부양가족이 누구냐? 자, 모친은 소득은 있었나 봐. 근데 의료비는 상관없으니까 모친 나이를 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71세네. 그럼 모친의 의료비는 어디다가 넣어야 정답이냐? 65세란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모친의 의료비는 65세란에다가 22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로, 그 밖에 대상자로 배우자의 임플란트 시술비를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어떻게 구분하니? 어머니가 등장했을 때 먼저 확인할 건 장애인이든 65세든 별도의 칸에 이게 전액 공제가 되는 의료비로 일단 분류해야 하니까 그런 거야. 뭐 한도를 초과하냐 안 초과하냐는 대부분 그런 건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자, 구분을 하실 때 그래서 먼저 본 거예요. 제가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의료비 해결했고요. 교육비 더블 클릭하고요. 본인 대학원 문제 없죠? 600 다 받고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 그 다음에 모친 대학 아쉽지만 안 되죠?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의 유치원비 문제 없죠? 자, 갖다 놓고 유치원비 하나당 300인데 100이면 충분하죠. 100. 만약에 350이면 넣는 거예요. 알아서 한도는 프로그램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이니까 그냥 100이고 300이면 300이고 620이면 620이고 지출액을 넣는 거죠. 한도는 얘가 할 거야. 우린 지금 한도를 둘 다 넘기지 않았으니까 전액이 되는 거고. 자, 확인. 자, 이제 기부금으로 가봅시다. 기부금에다가 더블 클릭. 오랜만에 이제 기부금이 정치자금이 등장했네요. 자, 정치자금이 하나 있고 본인 종교가 있네. 일단 본인 종교 전혀 문제 없죠. 종교단체 기부금 맨 밑에 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30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이 등장했대. 자,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먼저 뭘 떠올리냐면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이고 10만원 초과분은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10만원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 자, 넣는 순간 이 전체 문제를 얘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가 지출했을 때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해주냐? 본인 것만. 정치자금, 월세불입, 주택 관련,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 본인 것만 본인이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정치자금 기부했대. 배우자를 안 보고 쏙가내질 못하고 얘만 보자마자 여기다가 10만원 넣은 사람은 이제 틀려버리는 거야.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받을 수 없어요. 지가 받으면 돼. 소득이 없으면 버려지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정치자금은 내 거가 아니고는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는 공제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만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전산세무 2급이 합격률이 왜 이렇게 낮냐.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어렵다는 느낌 안 드는데 왜 어렵냐 물어보면 쏙가낼 때 실수해가지고 하나 정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 아래쪽에 부양가족이 어떤 대상자인지 써 있었네.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입력된 걸 봐서 바로 연결을 했었어요. 아래 보니까 모친은 71세인데 소득 금액이 100이 초과돼서 부양가족에서 기본공제로 부였군요. 그렇지만 의료비 공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다 받으신 거고. 자, 마지막 신용카드를 구분해 볼게요.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시고 본인 신용카드 전체 금액이 1,305만 원이네요. 자, 근데 그 중에 의료비로 나간 모친의 병원비, 아까 앞부분에 있었죠? 모친 의료비 공제도 됐죠. 그리고 뒤에서 신용카드 공제 받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문제 없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자, 그리고 이 안에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거 90, 전통시장으로 사용한 거 9만 원이 있대.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불리하라는 뜻이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구분만 하는 거예요. 자, 대중교통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9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으로 대중교통 90, 그 다음에 전통시장 9만원. 그럼 나머지 신용카드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1,305만원 중에 99만원이죠. 99만원을 제하면 1,206만원이 이제 해서 1,305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여기 안에서 다 되는데 대중교통으로 별도로, 전통시장으로 따로,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 신용카드에 제가 넣은 거예요. 1,206만원. 자, 했고 두 번째 이제 배우자 신용카드. 본인 것도 되고 배우자 것도 되죠? 배우자는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요. 자, 배우자도 전체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700이래. 그러면 결국은 여기 또 들어와야 돼. 근데 그 중에 대중교통 하나, 전통시장이 또 이 안에 있대. 그럼 또 분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계산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잘 들고 하나씩 봅시다. 자, 대중교통에다가 원래 90이었죠? 원래 90인데 15만 원이 더 더해지네요. 그럼 105만 원이 바뀌고요. 자, 전통시장은 애초에 9만 원이고요. 배우자가 사용한 전통시장이 91만 원이 들어가면 딱 100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배우자 700 중에 15만 원 대중교통과 91만 원 전통시장을 제한 나머지가 얼마냐면 594만 원이고요. 그 594만 원이 본인의 신용카드 안에 더해져야 되겠네요. 자, 배우자의 일반 신용카드는 594만 원이야. 그럼 얘가 더해진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에 들어오면 답은 1,800만 원이 나오네요. 계산기로 잘 두들기셔서 요거는 실수하는 부분이 제일 클 거야 아마. 금액 계산만 잘 분리. 하여튼 이 중에 모든 금액은 다 됩니다. 합계는 2,005만 원이 나와야 돼. 이 중에 공제가 안 되는 건 한 푼도 없었죠. 그럼 본인 거 1,305만 원, 배우자 거 700만 원 다 더해서 2,505만 원. 이건 전액 다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논아진다는 거. 그것만 잘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셔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한번 크게 열어서 보시고 신용카드 하나 넣었죠. 그냥 오른쪽에 가서 보험료 공제 받았고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 받았고요. 교육비 공제 받았고요. 기부금 공제 받았고요. 기부금 공제 중에 종교단체만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월세 없었죠? 이렇게 해서 공제를 다 받았습니다. 끝났죠? 여기까지가. 자, 90일의 연말정산 문제 풀어봤는데 요 문제 안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하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 푸시면서 내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출문제를 푸시면 시험은 문제 없이 잘 준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